원래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그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고 선하다고 불리게 된 것인데, 그 후 사람들은 이러한 근원은 잊어버리게 되고 습관적으로 칭찬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래 선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니체의 관점에서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순결을 지킴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진정한 비판 철학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비판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이나 혹은 참과 거짓 같은 자명해 보이는 개념에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순결과 여성의 일부 종사는 너무나 자명한 선이고 도덕이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더럽혀지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분석해보면 인간에게 사랑과 질투의 감정이 있었지만 인류에게 특별한 성윤리가 따로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여신 가이아는 아버지 카오스, 아들인 우라노스를 비롯한 그 외의 많은 아들들, 그리고 손자인 제우스와 포세이돈 등과도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남신들은 바람을 피우거나 강간도 수시로 하고 남신들과 마찬가지로 여신들도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가 생겨나던 초창기에는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가 보편적 도덕이 되면서부터 순결을 잃은 여성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해야 하는 미미 사람들의 초자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주로 남성은 사냥을 하고 여성은 채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언제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이 물리적인 힘이 약해도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기원전 1만 년경 농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농사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육체적 힘이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농업혁명은 잉여 생산물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쌀 등의 곡물과 농사를 지을 토지와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는 가축 등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재산의 등장은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조직적인 전쟁을 야기하였고 전쟁에서 이긴 자는 국가를 만들어서 왕이 되고 왕을 중심으로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은 신분제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이 야기한 이러한 변화는 모계제이거나 평등하였던 사회 구조를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남성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은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이 순결을 지키고 평생 한 남성과만 성관계를 맺는 것이 법률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밈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남성은 아기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진화생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의 성생활을 분석하였을 때 인간은 번식을 위한 교미, 쾌락을 위한 섹스, 정서적 결속감을 위한 정신적인 사랑과 자위까지 이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더 뛰어난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서 강인한 자식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하는 성질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존재하고 쾌락을 위한 섹스와 정서적 결속감을 위한 사랑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여성에 한해서만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처녀의 몸이 아니거나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혼전의 순결을 잃은 딸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나 오라비가 나서서 살해하였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관습이 절대적인 윤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시 여성이 한 남성만 평생토록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도덕이 되었습니다. 예기와 의례, 공자가어 등의 유교 경전에는 3종 지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3종 지도는 유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도덕이고 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자는 여자에 관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에는 여자에 대한 의견이 딱 한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겸손하지 않고 멀리 하면 원망하느니라. 이 말을 할 당시 공자는 결혼한 상태였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자를 소인과 동격으로 보는 이 구절 때문에 공자는 남존여비를 인정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석가모니와 공자와 플라톤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기원전 4,500년 전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국가가 등장하였고 노예제라는 신분제가 확립되고 여성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부장제가 정착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예, 어린이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어른인 남성들만의 민주주의였습니다. 플라톤은 여성에 관하여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차별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사랑하여 플라토닉 러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설법하였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의 차이는 인정하였습니다. 한비자 6번편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지만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바로 죽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지만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바로 죽인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부모 품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들은 축하하고 딸은 죽이는 것은 뒷날의 장기적인 이득을 계산한 결과다. 농경시대의 여성은 아들과 똑같이 키워도 자라나서 남성만큼 농사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여성들도 대부분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습니다. 농경시대는 여성이 교육받지 못하던 시대였기에 플라톤이나 공자와 같은 철학자와 토론이 가능한 여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여성은 교육을 시킬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는 여자에 대해서 부인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큰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게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자의 어머니인 안징제는 공자가 3살 때 남편이 죽어버렸고 시집과 친정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리며 공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34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죽음을 맞게 되고 공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공자가 논어에 실린 저 한마디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사상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학은 여성을 차별하는 학문이 되었을까요? 전국시대 제나라 신하였던 왕촉은 연나라의 투항 권고를 거부하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자결하였습니다. 왕촉이 남긴 말은 중국 역사서 사기에 기록되어 널리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충렬왕 때 편찬된 명심보가 매 실렸습니다. 삼종지도니 불경이분이 같은 공자가 하지 않았던 말들이 예기, 의례, 공자가오 등의 유교 경전과 그 외의 여러 책들에 실리면서 남존여비 사상은 농경시대의 모든 사람의 초자아의 뿌리를 내린 강력한 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하면 그 자손이 관직에 진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경국대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입신양명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던 유교 문화에서 자손의 관직 진출을 봉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재혼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과 예이고 그 실천 덕목은 효와 재와 충과 서입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재는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고, 충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고, 서는 나와 타인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입니다. 공자가 만들고 싶어 한 사회는 대동사회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인륜이 구현되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이 공자의 가르침과는 달리 남존여비 사상의 대명사가 되기까지는 위와 같이 지배계급의 다양한 통치 전략에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통치를 위한 밈으로 변이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순결에 대한 석가모니의 가치관이 담긴 일화가 나옵니다. 석가모니 당시에 한 비구니가 정진 중에 평소에 그 비구니를 좋아하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승단에서 비구니가 불싸움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파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는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은 계율을 파한 것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는 그때 마음이 어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비구니는 다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그대는 계를 파하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순결하거나 더럽혀지거나 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늘 펼쳤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가 불싸움을 계율로 정한 것은 순결이 대올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 괴롭다. 사랑과 미움이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으리. 석가모니가 불싸움을 계율로 정한 이유는 위의 설법처럼 남녀 간의 사랑이 번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불싸움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의 불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모아둔 육방예경에는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법도 있습니다. 선생아,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는 데에도 또한 5가지 일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나는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써 하는 것이고, 둘은 위엄을 지키는 것이고, 셋은 언제나 먹고 입는 것을 대어야 하고, 넷은 때를 따라 장엄하는 것이고, 5은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니라. 선생아, 남편은 이 5가지 일로써 아내를 공경하며 대접해야 하느니라. 석가모니의 설법을 보면 집안일과 바깥일이라는 역할 분담은 인정하지만 남존여비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인도의 문화는 여성은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논쟁을 피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교육을 펼쳤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기본 정신이 평등인데 절대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두 사상가인 석가모니와 공자는 실제로 남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동양에는 강력한 남녀 차별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수가 순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민족의 관습이 행해지는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던 시대에 여자가 숨결을 지키고 한 남자만 따라야 한다는 밈을 퍼뜨리는 것은 부인이 낳은 아기가 자신의 자식임을 확실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함께 유포시킨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도덕으로 포장하여 평범한 국민에게 퍼뜨리는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국민은 지배계급이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래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등짝을 채찍으로 갈기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국민으로서의 숭고한 소명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통치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섹스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지배 계급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병역 의무나 세금 납부와 같은 힘든 복종을 방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국민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싶었습니다. 쾌락주의로 알려진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교회에 정원을 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는 여자들이나 노예들도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굴종과 치욕입니다. 그래서 굴종과 치욕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노예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굴종과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예들이 모두 자살해버리면 노예제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지배 계급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지배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저작들을 금서로 지정하여 로마 바티칸의 비밀서고에 밀봉하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수립된 사회는 모두 한결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사상은 철저히 차단하고 지배자에게 유리하게 변형된 사상을 도덕으로 포장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산시켰습니다. 그 도덕의 핵심은 춤과 효, 순종,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 남존여비, 그리고 성적인 모든 활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덕에서 예외인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입니다. 왕은 단지 저작거리에서 섹스를 하지 않을 뿐 국가 안의 모든 여자는 기본적으로 왕의 여자입니다. 중세 유럽의 영주들은 피지배 계급이 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순결을 초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상납받으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오랜 세월을 관통해왔던 사랑에 관한 이러한 밈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사랑에 대한 변화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